안녕하세요. ICO 초대석의 신창입니다. 오늘은 그 에어블록 프로젝트의 남성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어블록의 남성필입니다. 네. 간단하게 보시는 분께 인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어블록의 대표를 맡고 있는 남성필이라고 합니다. 그 에어블록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자면 소개해도 네. 될까요? 네. 아니 뭐 네.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바로 해주시죠. 에어블록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그 개인들이 사실은 그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그 모바일 디바이스를 쓰면서 PC를 사용하면서 양산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개인 데이터들이 그 실제 그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의 동의 없이 그 다른 곳으로 무단으로 반출이 돼서 정말 전 세계의 큰 데이터 브로커들이 막대한 이익을 버는데 사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마 키보드 앱 같은 걸 이제 깔기도 하고 런처 앱이나 락스크린 앱이나 아니면 뭐 가계부 앱이나 그런 이제 유틸리티 앱들을 정말 많이 까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앱들이 사실은 내 동의 없이 많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키보드 테마 앱이면 키보드 데이터를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최적화 앱이면 내 설치된 앱 리스트라든지 앱 사용 현황이라든지 GPS 같은 정보를 가져가고 뭐 가계부 앱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거를 구매했는지 그런 데이터를 가져가는지 모든 앱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많은 앱들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데이터의 권한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걸 많이 모르실 거예요. 불법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런 앱들에서는 거의 그렇죠. 불법적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한다는 어떤 그런 명목 아래 최소한의 고지만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에어블록이 하는 거는 개인이 그 데이터를 블록체인 상에 올려서 추적, 통제, 수익화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그 광고주들이나 데이터 소비자들이 저희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에 와서 개인들이 이렇게 제공한 그런 데이터를 구매해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탈중앙화된 그런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저희 회사가 하는 일입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스캠인가요? 스캠 절대 아닙니다. 스캠이면 오늘 오시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그 텔레그램 방에서 들어오자마자 질문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 같은 이제 데이터 블록체인을 한다는 회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게 데이터 자체가 블록체인 상에 올라가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왜냐면 이번에 그 판문점 그 회담 내용도 사실 블록체인 상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건 이제 개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자체가 블록체인 상에 올라가진 않아요. 그치만 이제 뭐가 올라가냐면 그 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한 기록이나 이전에 대한 기록이나 판매에 대한 그런 기록 같은 것들이 실제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올라가서 투명하게 공개되고 남게 되는 거고요. 그 블록체인 상에 올라간 그 데이터에 대한 소유의 권리를 그 블록체인 상에 올라간 퍼블릭키가 증명을 해주고 그걸로 실제 데이터는 제3의 장소에 저장이 돼서 그게 암호화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퍼블릭키에 해당되는 그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그 암호화된 걸 디코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데이터는 다른 곳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블록체인 활용도는 이제 그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 데이터의 소유권과 이전과 판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그게 투명하게 올라가는 게 이제 저희 그 네트워크의 블록체인 역할입니다. 이 토큰 이코노미 설계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백서나 FAQ를 참고했을 때는 토큰의 종류가 여러 가지고 좀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토큰 종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ABL이라는 토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ICO에 참가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또 이 토큰이 나중에 거래소에 상장되는 토큰이 ABL 토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어라는 토큰이 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두 가지 종류의 토큰을 가지고 있는데 뭐 ABL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ERC20 기반의 토큰이고 에어도 사실은 ERC20 기반의 토큰이지만 그냥 그 ABL 토큰의 하나의 상태예요. 그래서 ABL 토큰이 이제 두 가지 상태가 있는데 ABL인 상태가 있는 거고 에어인 상태가 있는 거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구분하냐면 토큰 경제학상으로 저희는 에어를 많이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에어를 여태까지 많이 번 사람들한테 각각 그 기여 레벨이랑 참여 레벨이라는 그런 일종의 상대적인 지수를 부여하고요.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분포 곡선을 그려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명성을 평가를 합니다. 이 명성을 왜 평가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준 데이터의 진실성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고요. 그 이 명성이 높은 사람이 저희 내부에서 그 신뢰도 마이닝이라는 어떤 마이닝 같은 절차가 있는데 그 마이닝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명성을 높이려면
참가를 많이 해서 에어를 많이 받아야 되고요. 네. 그 에어를 홀딩하면 홀딩을 많이 할수록 당연히 그 사람의 명성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에어를 기본적인 보상으로 지급을 하고 이 에어를 1시간에 전체 토큰 양의 0.1%까지만 ABL로 사람들이 바꿀 수 있게 함으로써 갑자기 자기가 가진 그 에어를 한꺼번에 덤핑할 수 전환을 없게끔 못하게.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토큰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에어를 사람들이 많이 홀딩을 하고 있어야지만 실제로도 저희가 그 사람들이 주는 데이터 진위를 판별할 때 용이하기 때문에 에어를 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인센을 주고 또 필요하다면 그걸 ABL로 계속 바꿔서 그걸 수익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이분화된 체계를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참여할수록 에어를 얻게 되고 에어가 또 많아지면 자기의 어떤 신뢰도가 높아져서 네. 자기의 데이터가 더 가치가 올라가고 뭐 예. 이렇게 보면 돼요. 데이터도 가치도 올라가고 네. 마이닝도 할 수 있게 되는 마이닝도 거죠. 할 수 있고요. 네. 네. 이것도 이제 백서에 좀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런 개인 데이터를 보상해주는 그런 컨셉의 이제 ICO 프로젝트랑 이렇게 비교를 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쵸. 뭐 네. 워크나 뭐 BAT, 오션 네. 프로토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그쵸. 그런 경쟁자들보다 좀 이렇게 우위에 있다거나 뭐 네, 차이점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 프로젝트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는 네.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광고를 탈중앙화하는 거랑 네. 개인 데이터를 탈중앙화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사실 BAT가 광고 분야에서 지금 되게 유명하죠. BAT 보면 막 제휴도 많이 했고 네. 브레이브 브라우저라는 브라우저 내가지고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BAT는 유저 어텐션을 애초에 탈중앙화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 상에서 보는 그 지면에 대한 권리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게 개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BAT가 말하는 거고, 네. 저희는 그 지면을 탈중앙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나한테 있다라는 그 데이터를 탈중앙화하기 때문에 BAT랑 저희는 완전히 사실은 하는 일이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협력할 수 있겠죠, 사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다른 개인 데이터를 다루는 탈중앙화 네. 프로젝트랑 뭐가 다르냐? 네. 뭐 데이텀이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데이텀. 웹선이라는 데도 있고, 네. 둘 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해외 발인데 지금 홍콩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데이터 월렛이라는 프로젝트랑도 되게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프로젝트들이랑 저희랑 한 가지 차이점을 꼽자면 네. SDK입니다. 그래서 SDK가 뭐냐면 SDK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의 약자인데 일종의 제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거기 끼워 넣을 수 있는 미니 모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SDK를 앱 개발자들이 앱에 심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앱 개발자들이 쉽게 그 앱에다 그 미니 모듈을 심음으로써 SDK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네. 다른 데를 보면 그 생태계의 일원이 되려면 자기 앱을 깔아야 돼요. 근데 솔직히 뭐 10,000명은 깔겠죠. ICO 참가하고 어떻게 하면 10,000명 까는데 그게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고 1000만 명이 돼야지 임팩트 있는 앱이 되는데 어떻게 자기 앱을 1000만 명한테 깔게 하겠어요. 블록체인을 아는 사람도 지금 전 세계에 네. 3만 명이 넘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근데 저희 회사는 이 SDK가 이미 국내 모바일 디바이스 4천만 대에 깔려 있어요. 이미 깔려 있어요. 이미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3분의 2가 네. 저희가 추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당연히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절대 침해하지 않고 네. 오로지 광고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익명화된 데이터로만 추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탈중앙화된 이 에어블록은 SDK 안에 들어가고요. 이 SDK 안에 들어가면 그 어떤 앱이든지 10분 안에 저 SDK를 깔아서 네. 자신의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여러 앱들이랑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동남아에 있는 여러 앱들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1000만 명짜리 앱이 저희 SDK를 깔면요 그냥 1000만 명짜리 데이터가 에어블록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용자의 동의 아래 SDK 깔아서 업데이트 하기만 하면은 바로 유저들한테 바로 유저들한테 전파되죠. 그러니까 자기 앱을 깔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장 가능성과 네. 저희처럼 검증된 SDK 안에 이 모듈을 넣어서 다른 앱들이 그걸 설치해서 자기 개인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과 네. 완전히 다르고요. 확장 가능성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저는 비교할 수 없는 프로젝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AB180이라는 그 솔루션 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탑재한 디바이스가 이미 4천만 대가 국내에 확보돼 있고 이미 있죠. 예, 그러니까 그 SDK 그 디바이스에 이제 SDK를 네. 업데이트만 하면 네. 바로 이 생태계가 세팅이 될 수 있다. 그쵸. 근데 이제 물론 그 앱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제가 이 앱을 통해서 사용자들한테 보상을 주고 싶은 앱들을 지금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앱들 중에 1000만 이상짜리 그 유즈 케이스가 조만간 나올 거고요. 그러면 그냥 1000만 중에서 동의한 사람만큼의 데이터가 네. 에어블럭에 올라가서 추적 통제 수익화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전혀 비교할 수가 없죠. 네. 아무래도 이제 에어블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결국에 데이터의 그 신뢰와 가치인 것 같은데요. 네. 또 그만큼 이제 백서에서도 좀 제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개인이 네. 이제 보상만을 노리고 네. 좀 이 어뷰징 같이 네, 네. 이렇게 뭐 가짜 정보를 이렇게 계속 등록하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네. 그 어떤 진짜한 정보를 확보하는 그런 걸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네. 사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의 신뢰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 요새 텔레그램 방 보면 뭐 절반이 보시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그런 어뷰징이 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고 네. 디지털 광고 세계에서도 어뷰징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어뷰징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는 게 사실 주요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막냐? 일단은 사실 그걸 안 막아도 저희 SDK가 깔려서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디바이스에서. 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설치된 앱 리스트라든지 와이파이 데이터라든지 GPS 데이터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사람이 동의만 해주면 그냥 그 사람부터 바로 수집하기 때문에 아. 거의 속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네. 그런 어떤 가상 디바이스 탐지 기술은 이미 너무 많이 발달이 돼 있고 저희 회사도 사실 광고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미 SDK에 그런 봇 탐지 기술이 다 탑재가 돼 있어서 그냥 그거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가상 봇 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때 간접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고 네. 봇 탐지 기술도 이미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의 실제적으로 진술한 그 진술 데이터, 예를 네. 들어서 나는 뭐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아니면 뭐 내 취미는 뭐 영화 보기다, 네. 뭐 액션 영화 보기다, 네. 이런 진술을 어떻게 믿느냐가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푸는데, 저희가 데이터 리파이너리라는 어떤 그런 주체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 리파이너리가 어떻게 말하면 요새는 이제 그걸 해외에서는 프라이빗 머신 러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으면서도 모델을 네트워크 상에 올려서 그걸로 모델 학습시킬 수 있는 걸 저희가 프라이빗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데, 그 기법을 저희가 이 데이터 리파이너를 사용을 해서 네. 이 데이터 리파이너들이 그 소위 말하는 그 머신러닝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유저 프로필에 있는 여러 정보를 보고 네. 그 정보들이 상호 연관성이 얼마나 있고 그게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저희가 통계적으로 판별할 수 있고요. 그 통계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실제 GPS를 보면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어요.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나는 서울 시민이고 내 이름 남성필이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례를 되게 자동화해서 탐지할 수 있는 확률적인 그런 가능성들이 있고요. 네. 그거를 적용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credibility mining이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사람 한 명 정해서 네. 배심원단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데이터가 익명화된 상태로 여러 가지 그 사용자에 대한 유저의 속성값들만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살고 뭐 30살이고 결혼을 했고 뭐 이런 사람인데 소개팅 앱을 막 깔고 있다. 아니면 이제 도무지 결혼한 사람이 깔 수 없을 것 같은 되게 유치한 게임을 설치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직접 그 사람들이 보고 사기다 아니다를 판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명성이 높은 사람은 참석이 가능하고, 이거에 에어가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 사람들. 에어가 많은 사람들이 네. 참석이 가능하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사기인 거에 대해서 맞췄을 때 네. 계속 연속으로 맞추면 보상이 계속 높아지고요. 연속으로 계속 틀리면 네. 보상이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맞추게 되면 이것만 맞추는 전문적인 그 집단이 또 내부에 생기겠죠. 심심풀이로 이게 네. 가짜인지 아닌지. 그런 사람이 이제 생태계에 많아지면 데이터 신뢰성이 계속 높아집니다. 네. 그럼 배심원단의 어떤 규모는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 건가요?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근데 이제 편결이니까 네. 다수결을 따르게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수결에 속하는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좋은 편결이라고 보고, 네. 그 중간에 일부로 정답을 저희가 아는 애들을 끼워 넣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마구마구 좋아요를 눌렀을 때 안 좋아요를
그러니까 좋아요만 계속 누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안 좋아요를 눌러야 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토큰 경제학적으로 그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질의응답을 밀어 넣음으로써 그 사람들 자체에 대한 신뢰성도 또 검증하고 그 사람들이 데이터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검증단도 또 검증단도 검증해야죠. 그 사람들이 그냥 계속 좋아요만 누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실이라고만 할 수 있으니까. 그 신뢰도에 대해서 이제 기술 백서에 이제 내용이 충분하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그걸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뢰도 검증 시스템을 믿어도 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신뢰도 검증 시스템 자체도 믿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사실 토큰 경제학이라는 게 저희가 게임 이론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그 분산화되고 탈중앙화된 시스템은 견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심원단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상 그 사람들이 악인일 거라는 가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설령 악인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벌을 주는 로직, 잘하면 또 보상을 주는 로직, 이런 걸 항상 설계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떤 토큰 경제학의 요소들을 저희가 스스로 뭐 갑자기 없던 데에서 찾아냈다기보다는 해외에 있는 많은 사례를 사실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참고한 사례가 인돌스라는 사례인데요. 인돌스는 링크드인인데 탈중앙화된 링크드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자바스크립트 개발자인데 나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례 사실 되게 많죠. 사실 ICO에서 파트너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 아무도 신뢰를 못하고 검증을 못한다면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돌스가 한 거는 내가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라는 증명을 그냥 코드든 뭐든 뭐 증명서 같은 거 올리면 익명의 사람들이 그 증명을 보고 이 사람 진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다 아니다를 평결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 인돌스의 시스템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실제로 되게 워킹하고 있는 걸 저희가 좀 발견을 했고 인돌스 사실 저희 파트너기도 한데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토큰 경제학의 기존 사례 중에서 잘 작동하고 좋았던 부분을 저희가 저희 거에도 응용해서 사실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뭐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실험이 돼야 되겠지만 일단은 해외 앞선 사례들을 많이 국내에 가져오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고 그걸 뭐 굳이 안 어답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개인의 어떤 데이터가 수집이 이제 됐는데 사실은 이게 딱 광고주들의 니즈에 딱 부합하는 뭐 그런 정보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광고주들의 이제 니즈가 있는 정보와 이제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와 이런 걸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이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데이터 마켓플레이스가 원 데이터를 판매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그 원 데이터 자체를 이렇게 막 스트리밍으로 판매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리파이너리라는 존재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에 대한 저희가 구조화된 그 체계가 있습니다. 광고 데이터는 이제 생각보다 비전형적인 속성보다도 되게 구조화된 데이터예요. 이미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가 다 뻔히 시장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걸었을 때 광고주들이 원하는 타겟을 저희가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소가 마켓플레이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항상 많이 보는 케이스가 이 결혼에 관한 건데요. 사람들이 살면서 결혼할 때 제일 돈을 많이 쓰잖아요. 집도 사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혼수용품도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냐. 식별하면 내가 그 잠재 고객을 당장 사겠다는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여행사나 뭐 가구 업체나 전자회사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결혼할 사람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냐. 그건 당연히 식별할 수 있는 게 지난 일주일 동안 결혼 관련된 맵을 새롭게 2개 이상 깐 사람, 결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를 마켓플레이스에 와서 조건을 걸어서 찾아서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켓플레이스를 왜 저희 회사가 만들 수 있냐면 저희가 그 전 세계에서 1등 그 이런 마켓플레이스의 종류를 만들어서 CRM 솔루션에 1등하는 회사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을 저희가 국내 주요 업체들한테 리셀링을 했고요. 저희 회사의 영업 이사님이 그 회사에서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담당하다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켓플레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회사 너무 잘 알고 뭐 그거를 그대로 똑같이 만드는 거죠. 다만 이제 개인들이 투명하게 블록체인상에 올린 데이터를 가지고. 그 업체 이름이 혹시? 그 업체 이름 브레이즈라는 업체입니다. 브레이즈. 브레이즈인데 전 이름 앱보이거든요. 앱보이. 그래서 브레이즈라는 서비스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전 세계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1위 회사고 저희가 그분들 파트너고 국내에서 그거를 주요 회사들한테 공급했었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 관련된 질문인데
이게 뭐 기술 백서에 이제 나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네네. 가격 책정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뭐 결혼에 관련된 데이터를 준 사람은 사실 보상을 더 많이 받는 게 네. 맞고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게 되게 진짜 너무너무 필요한 질문인데 네. 그게 되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왜냐면 그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게 쉽지는 않은데 저희는 이걸 3단계로 이제 나눠서 지금 발전 단계를 지금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저희가 이 가격 결정 관련해서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게 어떤 데이터는 가치가 되게 많고요. 네. 어떤 데이터는 되게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한다라는 사람의 데이터는 되게 가치가 많은 데이터고요. 예. 그냥 쓸데없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동네에 네. 그냥 걸어다니는 뭐 그런 데이터는 뭐 그렇게 쓸데없을 수도 네, 있잖아요. 쓸데없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기서부터가 사실 이 데이터 마켓플레이스가 정말 혁신이 오늘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이 데이터가 얼마만큼의 매출을 일으켰는지를 저희가 네. 알아낼 수 있어요. 원래 저희 회사가 하던 것도 광고 성과 분석 툴이고 그 이제 사실 그런 기법들이 점점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가 얼마만큼의 매출을 일으켰냐를 알면 그 데이터의 네. 내재적인 가치를 저희가 정량할 수가 있고요. 이게 사실은 정말 궁극적으로 저희 회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는 하나당 100만 원에 팔 수도 있고요. 어떤 네. 데이터는 하나에 10원 혹은 1원에 팔릴 수도 있게 차등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단순하게 짜잘짜잘한 보상을 노리고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 내가 진짜 이거 특급 정보내 나 예를 들어서 나 아파트 살 거야 강남에. 네. 이런 데이터는 제가 봤을 때 공인중개사분들이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이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끔 시장이 넓혀져야 된다는 게 이제 일단 기본적인 전제이고요. 그랬을 때 일단 처음에는 고정가로 가고요. 그 두 번째로는 네. 채권 시장처럼 저희가 되게 간단한 알고리즘을 도입할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자동으로 결정이 되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주식 시장처럼 호가가 있고 그 호가에 네. 따라서 그 매매가 이루어지는 형태로까지 발전이 되는 게 목표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의 내재적인 가치를 평가해서 네. 그 사람들이 그거를 호가를 부를 때 참고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시장 지표로 저희가 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저희가 미리 드린 그 지표를 절대가를 기준으로 네. 호가가 움직이면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데이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려면 네. 3년에서 5년은 걸리지 않아요. 우선은 고정가, 알고리즘 네. 이렇게까지를 저희는 2개년 계획 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상적인 뭔가 광고 시장의 미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죠. 광고주 입장에서는 네. 이제 기존의 광고 네트워크도 네, 충분히 모수가 일단은 많이 있고 네, 또 타겟팅도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되게 정교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충분히 지금 잘 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거보다 이렇게 에어블럭 프로젝트가 네, 훨씬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네. 국내의 어떤 카드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데이터 많은 데는 통신사 카드사거든요. 네. 뭐 제가 사실 그 내부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시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한 카드사가 네. 정말 그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말 제대로 정밀한 타겟팅을 했더니 클릭률이 0.1%에서 10%까지 올랐다라는 그런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같은 페이스북을 사용하더라도 네. 정말 그 사람들이 잠재 고객을 타겟팅하는 것과 안 하는 거의 그 전환율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고요. 전환율이 1%만 올라도 대부분의 그 이커머스 사업자들은 상당히 낮은 마진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대부분의 마진율이 낮게 되는 이유가 광고거든요. 네. 그 광고에서의 전환율을 좀만 올려도 이익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 거고 네. 기존 광고 매체들도 물론 전파력에 있어서는 저희가 압도적으로 비할 바 안 되게 저희보다 많지만 네. 그 기존 광고 매체의 효율을 올려주는 게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상존할 수 있는 거죠. 주로 타겟팅을 하고 있는 뭐 염두하고 계신 네, 어떤 그 세그먼트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네 있죠. 그래서 다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게 저희는 예. 사실 되게 두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게 네. 그러니까 데이터 사업이 지금 보면 데이터 소비자들 산업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가장 많이 돈 쓰는 데가 금융 쪽이고요. 음. 그래서 대출을 할 수도 있고 네. 뭐 보험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금융 데이터 시장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이커머스 데이터 시장이고 네. 그 다음이 이제 게임 데이터 시장이고 그 다음이 저는 엔터테인먼트 데이터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엔터테인먼트도 되게 네. 시장이 좀 커지고 있어서 네. 그랬을 때 이제 저희는 이제 처음에 두 가지 케이스로 제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게 결혼 데이터랑
애완용품, 애완견, 애완묘 용품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네. 그 결혼 쪽 데이터들은 네. 뭐 너무 많이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마기 파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할 수도 있고 예. 돌침대 파는 사람들한테도 팔 수 있고 네네. 이미 사겠다는 사람은 정말 많기 때문에 이 결혼 데이터는 제가 처음에 단순하게 이게 그냥 기존 이커머스 사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가구업자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스드메 하는 분들까지도 사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유스케이스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이제 애완견 데이터인데 네. 이 시장이 생각보다 크고 정말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누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지 되게 알고 싶어요. 근데 이런 데이터는 페이스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 타겟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져오면 저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되게 재밌는 광고주 사례를 많이 발굴할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저희는 지금 유스 케이스를 가져가려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뭐 활용이 되는지 네. 좀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우리나라 데이터 시장이 되게 작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없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미국 데이터 시장이 정말 커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벌써 이 데이터 시장이 몇백조 시장에 달하고 있었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데이터만 팔아서 연간 네. 1조 이상 영업이익 8천억 이상 내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사람은 잘 모르는데 네.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이 항상 이제 언더커버로 이렇게 대놓고 활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데 네. 되게 놀라운 사실은 페이스북도 이런 데이터 회사들의 데이터를 사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사람들은 데이터 다 가지고 있다, 구글이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 구매 데이터는 또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의료 정보도 당연히 페이스북 없고요. 그렇죠. 그런 데이터들은 또 이런 데이터 브로커들한테 페이스북이 사오거든요. 사실 이번에 페이스북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 때도 예. 사왔다는 뭐 그런 기록 같은 게 몇 개 드러나가지고 되게 곤혹스러운 어떤 그런 일들도 있었죠. 의료 정보 같은 거 사오려고 했다고 뭐 네. 의심이 돼가지고 병원 데이터 사오려고 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런 저희의 정말 민감한 데이터가 다 팔리고 사고 파는 시장이 다 있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똑같이 타겟팅하는 건 수요자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이제 이미 저희가 피지컬이라든지 쿼드란트 프로토콜 같은 해외 쪽에 로케이션 데이터, GPS 데이터를 사서 또 더 큰 회사들한테 판매하는 이런 회사들한테 저희가 데이터를 판매할 협약이 이미 맺어져 있고요. 저희 웹사이트에 그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파트너로 들어가 있으신 거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뭐 돈이 되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제 이메일을 평생 저한테 이메일을 예. 한 달에 4통을 보낸다고 가정을 하면 그 이메일의 가치가 89달러예요. 89달러. 평생 스팸 메일을 네. 그 메일로 한 달에 4통씩 받고 싶으시는 생각이 있으시면 네. 그게 89달러입니다. 이메일 하나가. 실제로. 제가 받으면 네. 89달러를 받는. 쓸데없는 메일을 계속 네. 받으실 생각이 있으시면 메일 하나에 89달러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네.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부동산 분양업자가 5억짜리 아파트를 팔면 10% 정도를 CPS로 가져가는데 그 10%가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5억짜리 팔면 5천만 원이잖아요. 수수료 수수료 같은 거, 수수료 커미션을 네. 10% 5천만 원 받아가는데 분양업자들이 네. 이 분양업자들이 전국에 현수막을 깔아요. 그래서 이 네. 아파트 뭐 4억에 전세로 싸게 나왔다, 뭐 매매가 싸게 나왔다 이런 현수막을 거는데 네. 이 현수막 가격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현수막이 뭐 한 10만 원 하지 않나요? 네, 현수막 가격은 10만 원인데 네. 벌금을 때리거든요. 구청 같은 데서. 네. 그 현수막 가격이 얼마야? 100만 원이에요. 벌금을 합치면. 합쳐서 하나당 거의. 네. 근데도 전국에 몇백 개를 깔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두 채만 팔아도 1억이 들어오니까 현수막 가격이 상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장이 정말 많아요. 성형외과도 네. 성형 수술을 하고 싶은 사람을 브로커가 데려가면 그 사람한테 몇십만 원씩 주거든요. 예. 그리고 카드를 발급받을 때도 비대면 상담을 해서 한 명이 카드 발급을 받아오면 10만 원씩 받아요. 상담원이. 그쵸. 근데 만약 제가 그 사람들한테 미리 누가 성형하고 싶은지랑 누가 카드 발급하고 싶은지랑 또 심지어 누가 아파트 사고 싶은지 알려주면 네. 그 데이터한테 돈을 내겠죠. 실제로 그런 어떤 미들맨이 많이 껴있는 시장들이 있고 예. 또 그것과 또 별개로 데이터를 사고 파는 시장이 있고 이런 수요들이 합쳐지면 이런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다고 봐야 됩니다. 홈페이지나 백서에 보면 네. 파트너랑 뭐 에코시스템 파트너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어떻게 다른 거고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네, 파트너는 사실 저희 회사가 GS 홈쇼핑으로부터 그 시리즈 A 투자를 그 모기업이 받았었고요. 네.
그래서 GS 홈쇼핑이랑은 항상 이제 긴밀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저희 동남아 진출에 있어서나 저희 투자에 있어서나 네. 모든 면에서 다 도움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아. 가장 긴밀하게 가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저희와 함께 정말 이 블록 ICO 자체를 정말 함께 정말 도와줘서 만들어가는 분들이 이제 파트너에 있고요. 에코시스템 파트너는 이제 조금 더 저희 네트워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데이터를 팔거나 네. 저희가 그분들한테 데이터를 팔거나 아니면 이제 상호간에 향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교환의 형태로 가거나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에코시스템 파트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 개발을 정말 같이 하는 사람들이 파트너로 들어가 있고요. 예. 이 생태계 안에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냥 말 그대로 에코시스템 파트너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그 속도랑 비용 등의 이제 이유 때문에 이더리움 대신에 이제 이오스 같은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는 ICO들도 많은데 네. 에어블록은 이더리움을 이제 네.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일단 이더리움이 예. 그러니까 선택한 이유는 이더리움이 솔직히 말하면 그 제일 그 오픈소스 커미터들이 일단 제일 많고요. 네. 뭐 2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더리움의 생태계를 위해 헌신하는 개발자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실제로 그 뎁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만드는 네. 그런 사용 사례가 정말 많고요. 네. 상당히 안정이 돼 있고 그래서 기술 자체의 성숙도가 다른 곳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좀 높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 네. ERC20 토큰으로 만들면 거래소 상장할 때도 상당히 유익이 있고 ERC20 토큰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거래 뭐 카이버 같은 것도 다 ERC20을 보통 하니까 뭐 그런 ERC20으로서의 장점은 되게 많고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이더리움에 되게 단점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가스비라고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 사용료를 내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네. 그 이더리움 자체가 이제 워낙 이제 너무 큰 네트워크다 보니까 뭐 15초에 한번 블록이 생성이 되는데 뭐 스피드 같은 거라든지 처리량이라든지 데이터의 어떤 가용성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ERC20 토큰을 만들지만 그런 이더리움 메인넷 자체의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이드 체인을 만드는데 이 사이드 체인이라는 거 이제 조그마한 예. 미니 네트워크, 블록체인 네트워크 같은 건데 네. 그거를 저희는 이제 고라는 어떤 언어를 써서 저희가 직접 그냥 처음부터 만들고 있고요. 네. 이 사이드 체인의 목적이 뭐냐면 일단은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정합성 테스트, 그거 이제 저희 데이터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밸리데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된 그런 사기 탐지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개인 정보가 그 네트워크 상에서 올라가지 않도록 비식별화를 하는 작업을 또 데이터 자체는 네트워크에 안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그 데이터를 또 받았을 때 거기 안에 개인 정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다 비식별하는 그런 헤비한 처리량을 필요로 하는 그런 태스크를 저희 사이드 체인이 수행을 하고요. 그 사이드 체인 이름은 에어로입니다. 그 로드맵을 보면 네, 6월에 에어블록 네트워크 퍼블릭 테스트넷 출시, 네, 9월에 에어블록 파일럿 버전 출시가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꽤 빠른 진행인 것 같은데 네.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예. 저희가 9월이랑 6월을 바꾸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 샘플 앱이랑 네. 마켓플레이스를 테스트로 사람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먼저 만들고 이거는 완전히 네트워크에 올라가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네. 샘플 앱, 테스트 네트워크가 아니라 샘플 앱, 샘플 마켓플레이스를 먼저 내고 네. 일부만 블록체인으로 보여준 다음에 9월에 돼서 오히려 실제로 그걸 다 블록체인으로 만든 테스트넷을 9월에 만들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저희한테 예. 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다라는 네.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순서를 좀 바꿀 것 같아요. 아하. 네, 6월에 이제 그 샘플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저희 지금도 사실 프로토타입 네. 나와 있어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수상자들을 포함해서 이제 21명 그 국내 최고 수준의 개발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맞습니까? 아, 근데 최고라고 하면 제 선배 개발자님들 너무 죄송하고 네. 저는 저희 팀이 진짜 정말 최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네. 그거는 뭐 의심할 나위가 없고요. 최고는 조금 약간 다시 다른 네. 훌륭한 개발자들 다른 훌륭한 개발자님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저희 팀의 역량이 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 회사가 지금 26명인데요. 아, 네, 네. 21명이 개발 가능한 인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도 개발을 해요. 디자이너가 아.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직접 짜서 저희 홈페이지가 디자이너분이 절반 이상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디자이너들도 그렇게 하시고 예. 운영하시는 분들도 네. 그 스파크라고 하는 그 빅데이터 분산 처리를 하는 그 스파크 엔진을 예. 직접 다 짜세요.
그 로직을. 그래서 실제로 다 전문 개발자분들도 16분이 계시지만 네. 나머지 사람들도 다 코딩을 하는다는 점에서 저희 문화가 되게 독특하고요.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출신이 7명이 있고 네. 구글이나 라인이나 네이버 그리고 미맵프 같은 곳에서 미리 또 일을 하시다가 저희 회사로 오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예. 좋죠.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에 도커라는 또 오픈소스 커미터도 계시고 네. 그리고 AWS 이번 서밋의 공식 연사도 저희 회사에 지금 있고요. 그래서 개발적으로는 저희가 이미 상당히 많은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스트리밍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한편으로는 네. 너무 개발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좀 마케팅이나 다른 분야는 좀 약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좀 카톡방이나 뭐 텔레그램방 쪽도 한 400명 내외로 이제 좀 네. 인원이 어떻게 보면 좀 적다면 적을 수 있고 뭐 그런 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 지금 마케팅은 또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마케팅이 예. 바운티나 에어드랍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면 네. 많이 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 저희가 에어드랍이나 바운티를 아직까지 저희 커뮤니티 분들이랑 실시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설령 바운티를 하더라도 저희는 커뮤니티 드리븐 바운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 있는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종류의 네. 바운티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건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는 해외 마케팅을 일절 안 하다가 네. 최근에 저희가 싱가포르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예. 좋은 또 그쪽의 파트너들이랑 같이 해외 마케팅을 또 추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 생각에 텔레그램 방이나 카톡방 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네. 여태까지 와주신 분들은 진짜 진성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좋아해 주셔서 온 분들이니까 이제 감사하죠. 사실 어떤 보상을 바라고 온 분들이 아니니까. 네. 어드바이저를 보면 이제 김진화 이사님이 계신데 네. 김진화 이사님은 미국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직 안 가셨어요. 아직 안 네. 가셨어요? 가실 계획? 네, 그건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거기서도 계속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뭐 그분들의 조남을 함부로 이렇게 거론하고 뭐 이렇게 하기 되게 어려운데 네. 일단 이제 저희 어드바이저 분들은 진짜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이 되셔서 오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분들을 제가 억지로 모셔올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진짜 그런 문제의식에 공감이 돼서 오신 분들이고 주로는 어디를 많이 도와주시냐면 그냥 저희가 사실 싱가포르에 간다고 해도 제가 한국 네. 사람인데 누굴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소개해 주십니다. 아. 그래서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고 그분들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투자자분들한테 또 신뢰를 드릴 수 있었고 그냥 감사하죠 마냥. 그래서 어디에 계시든지 네. 그냥 잘 연결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 네.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싱가포르 쪽에 네. 그 마케팅 파트너를 이제 그 확보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그쪽에서 실제로 뭐 투자 관련해서도 네. 좀 많이 확보가 된 측면이 있나요? 그렇죠. 싱가포르 투자자들이 저희에 진짜 네.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그걸 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증명을 할 수가 없어서 네. 싱가포르 투자자들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저희 팀이 벌써 출장을 5번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가 출장을 또 가요. 그래서 싱가포르 커뮤니티 안에서 저희가 아는 사람도 되게 많아졌고 네. 투자자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더 많은 한국 프로젝트가 네. 여기 와서 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분들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 한국 사람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게 전 네. 세계 알트코인 거래량의 60%가 한국에서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ICO, 한국 ICO가 오면 일단은 되게 약간 좀 더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저희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네. 앞으로 아마 텔레그램 잉글리시 인원이 제가 봤을 때 아마 몇 개월 안에 1만 명까지 늘어날 겁니다. 1차 프리세일이 이제 네. 조기 종료됐고 네. 5월 21일에 이제 2차 프리세일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근데 1, 2차 이제 보너스가 15%로 동일한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 거죠? 저희 생각은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1차, 2차는 캡이 달라요. 그래서 1차 캡은 300이더고 네. 2차 캡은 150이더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게 어느 정도 충분한 차등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또 막상 해보고 나니까 또 일부 그렇지 않다는 측면을 제가 발견을 했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희는 원래 프리세일이 1, 2차가 나눠지지 않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에는 갑자기 나누면서 차등까지 둬버리면
투자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동일하게 네.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1차가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프라이빗 세일이 예. 보너스율이 네, 백서에는 45%로 돼 있고 그렇죠. FAQ에는 30%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라 네. 백서에 적힌 것처럼 45%가 맞고요. 45%. 그 중에 30%가 락업된다는 겁니다. 아. 네. 락업이 45% 중에 30%가 첫 번째 거래소 상장 이후 90일간 락업됩니다. 그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서 이제 투자를 한 네. 탈중앙화 거래소인 올비트가 있고 네, 올비트의 이제 ICO 세일 종료 이후에 바로 네. 상장하신다고 이제 공지를 하셨는데 네. 맞나요? 아, 그런데 예. 그 상장 관련된 거는 사실 제가 아무것도 그냥 컨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왜냐면 네, 그냥 이거는 네. 그때 결정이 돼서 정말 퍼블릭하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네. 항상 엠바고가 걸리기 때문에 아. 그건 제가 아무것도 확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올비트 얘기를 하자면 네, 탈중앙화 거래소가 이제 기술적으로 좀 한계가 아직 있다는 의견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왜 올비트에 상장을 하기로 생각을 하셨나요? 일단 이제 저는 뭐 올비트 이익순 대표님과 예.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함부로 뭐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만의 또 장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반 중앙화된 거래소처럼 거래가 막 파박 이렇게 빨리 되는 건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네. 탈중앙소가 그렇듯. 그렇지만 일단 탈중앙화를 시킨 이유 자체가 네. 투명하게 또 거래를 또 음. 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고 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이 사실 탈중앙화 거래소들에 전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이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지면 네. 그냥 사실은 저는 중앙화된 거래소들도 탈중앙화된 기법을 많이 도입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라는 여러 가지 측면을 위해서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국내에서 그런 좋은 시도가 나와서 음. 그게 이제 또 두나무에서 투자를 받아서 예. 계속 잘 나가고 있다는데 되게 감명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잘 같이 협력을 해서 최선을 네. 다해서 아. 이거를 잘 성공시키게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1차 프리세일 전에 이제 네. 하드캡 늘린 걸로 좀 네. 이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대형 거래소랑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 네. 이제 그랬는데 그때보다 지금 이더리움이 네. 오늘자로 거의 한 2배 정도 올라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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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이 확보가 된 건데 네. 그래서 어떻게 대형 거래소랑 어떻게 그 네. 얘기가 더 잘 되고 계신 건지. 아, 일단은 예. 그게 저희가 올린 이유 중에 대형 거래소도 당연히 이유인데 네. 사실은 이 생태계가 되게 무르익으려면 초반에 유스 케이스가 좋은 게 정말 많이 나와야 되고 네. 초반에 자기 데이터를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네트워크에 올릴 용의가 많은 개인들이 되게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초기 보상에 있어서 저희가 네. 조금 더 그 어그레시브하게 예어블록 네트워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져가자라는 게 사실 제일 큰 이유고요. 두 번째가 사실 이제 거래소인 네. 거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거를 했을 때는 이더가 10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아직 뭐 그걸 넘지는 못했지만 계속 네.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네. 네. 일단 저희 프로젝트는 이더리움에 패깅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그 이더리움의 가격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은 해외 투자자들이나 네. 이런 분들을 만나봤을 때 15,000이더가 너무 적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그분들도 우려를 하는 거죠. 이렇게 네. 적은데 니네 정말 다 할 수 있냐. 심지어 그때는 이더 가격까지 떨어졌었던 때였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요소를 고려하다 보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조정을 한다면 지금밖에 때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조정을 네. 하게 된 부분입니다. 네. 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인데 네. 혹시 추가적으로 아직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저희 에어블록 같은 경우는 저희는 글로벌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제가 핫톡방에서 투자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싱가포르에도 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이고요. 그 기존 저희가 하고 있던 그 제품 자체도 원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 그 판매망을 사실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브레이즈라는 회사가 저희 파트너라고 했는데 그 브레이즈라는 파트너를 통해서도 저희가 정말 많은 어떤 해외 네트워크에 많은 분들 소개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젝트는 이제 글로벌을 지향해서 나간다. 그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정말 데이터를 다룬다고 하는 수많은 ICO들이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분들이 그런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기에는
그걸 정말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만들기에는 저는 그 양이 너무 거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광고 애널리틱스를 지난 3년 전부터 만들고 있었고, 그 제품이 정말 잘 성숙도가 높아져서 이베이 코리아, 뭐 지마켓 옥션이라든지 우한 형제들 같은 이제 그런 큰 회사들도 그리고 은행권에도 사실 큰 곳에서 저희 걸 하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회사들이 사용할 정도로 인정받은 제품이고, 거기서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가 매일 10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이 제가 강조를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히말라야로 올라가더라도 저희는 베이스 캠프에서 올라가는 거고, 남들은 산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거라도 저는 산 올라가는 속도가 차이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술력이나 저희 믿을 수 있는 그런 개발진이나 그런 SDK 기술력을 가지고 저희가 빠르게 해외에서 정말 큰 앱들과 제휴를 맺어서 근데 올해 안에 정말 이제 1000만 명 이상의 그 데이터가 들어가는 그런 마켓플레이스를 런칭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실제로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ICO 투데이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저는 믿고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저희 에어블록을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중에 피지컬이랑 또 다른 몇 군데 회사 데이터, 전 세계의 중요한 어떤 데이터 ICO 회사들과 함께 한국에서 중순에 미드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드업에도 많이 참가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카카오톡 방에 들어오셔서 많이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ICO 초대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순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니, 좋죠. 예고되지 않았다. 네. 뭐 나름 엔터테인먼트니까. 네. 이거 예. 너무 무서운데요? 아 근데 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네. 이제 신호를 좀 그 신체 상태를 체크를 하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제 대답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에어블록 프로젝트는 확실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있다. 네. 과연? 네, 대표님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에어블록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